신하균 닮았다고? 그러네. 그런 말 들었습니다. 잘생긴 사람 쪽에서는 신하균인데요. 네. 그리고 어떻게 잘 생각해보면 김창렬도 있습니다. 그렇다. 살짝 있다. 네네. 신하균과 김창렬 사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 한 6대4 정도. 네네. 그러네. 사실 정부하고 상관없이 많이 올라야 되는 시장은 맞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부동산을 놓게 보면은 결국 오르는 것은 뭐에 연관되어 있다? 뭐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심리라고 봅니다. 심리? 사람은 심리. 입주 물량이 많아도 심리가 화랑이면 사람들이 막 사요. 입주 물량 많은 것을 다 해소하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른다, 내린다.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는 심리가 가장 중요한데, 근데 심리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복합적이잖아요.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금리, 그리고 유동성, 돈을 푼다는 의미죠. 그리고 규제, 입주 물량,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럼 과연 심리가 어떠한 요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까? 이것을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약간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번 상승의 주요한 이유는 금리와 유동성이 풀어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되고 그리고 정부에서 돈을 푼다는 거죠. 유동성이 지금 연간 6%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미국 부동산. 근데 재밌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상승한 비율만큼 미국 부동산도 거의 비슷하게 올랐어요. 그래요? 그럼요. 제가 진로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ZILOW. 진로. 부산에 가면 진로 소주가 있거든요. 진로? 그거랑 비슷합니다. www.zillow.com 여기 들어가시면 사이트가 하나 뜨는데 그 사이트에 보면은 그 미국 부동산 실제 매물 나와 있는 것들이 딱 그 사이트입니다. 미국 부동산 실제 매물이 나와 있어요. 맵이 딱 나옵니다. 맵 지도로. 그러면 매물로 나와 있는 집 위에는 가격이 탁탁탁 나와 있고 그 집을 클릭하면은 자세한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뉴욕의 가격, 뉴욕의 주택 가격 생각보다 안 비싸더라고요. 한 9억 정도. 싸다. 그렇죠. 근데 그 9억도 원래는 4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주택 가격이라고 해야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러면은 입주 물량은 저마다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올랐다는 것은 공통된 분모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공통된 분모는 바로 금리하고 유동성. 그래서 이게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입주 물량을 얼마나 더 많이 터뜨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오름의 폭이 좀 낮아질 수는 있겠죠. 입주 물량 공급이 많게 되면은 오름폭은 좀 낮아질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랬는데 정부를 떠나서 어찌됐거나 금리가 인하되었고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의 탓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사실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공급이 없어가지고 네. 지금 그렇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원인이다. 집값 상승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거기에 반론을 한번 펴볼까요? 입주 물량 때문이다. 지금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년, 후내년 입주 물량이 전국적으로 작은 건 맞아요. 그런데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는요, 2000년 이래 입주 물량 정상적으로 통계 집계를 한 2000년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주 물량이 작아서 올랐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약간 인터넷 강사 느낌이네. 약간 그런 말 좀 들었죠. 제가 말했죠. 제가 오늘 컨셉이 뭐라고? 빈티지라고. 하지만 저희 분석은 날카로울 겁니다. 저희 실전 경험은 날카로울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세요. 유동성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는 이 유동성의 증가를 굉장히 억제하려고 하는 듯한 그렇죠. 전세 대출, 담보 대출은 마찬가지고 당연하고 신용 대출, 그다음에 금리까지도 지금 강력하게 지금 쪼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게 좀 심리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영향을 일부 준다고 보는데요. 이게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유동성이 증가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유동성 증가 때문에 전 세계의 주택 가격이 오른 겁니다. 근데 유동성 증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는 연간 6% 돈을 찍어냅니다. 여기다가 금리도 지금 올렸고 앞으로 올려간다고 말은 했지만 아직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6% 풀린 것을 금리가 낮기 때문에 대출을 막 많이 받아왔다는 거죠. 자, 6%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3억짜리 아파트라고 예를 들게요. 그러면 연간 6% 가격이 오르는 것은 오른 게 아니에요. 돈. 6% 화폐가 풀렸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현물의 가치는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집이
1년에 6%, 그럼 3억이면 1,800만 원. 그리고 2년이면 3억 3,600만 원. 3,600만 원이 오르지 않은 건요, 내린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올라가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근데 이제 역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정부가 유동성이 너무 풀리다 보니까 좀 회수를 하려고. 그런 시그널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정부가 지금 회수를 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이번에 대출을 막고 금리도 살짝 올리고 하지만 대출을 막는 것은 지금 증가율이 높다는 거죠. 목표 증가율 6%를 넘기기 때문에 그걸 막고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어야지 사실 유동성은 회수가 되는 거예요. 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돼야지. 그 상황은 아닌 거죠. 아직 불리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더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아직 저금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심리를 무너뜨리는 금리는 제가 봤을 때는 한 7% 정도 가야 됩니다. 아, 그래요? 상당히 높네요. 4%, 5% 정도까지는 무너뜨리진 않을 거예요. 자, 뭐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원래 제가 초창기에 투자를 할 때는 금리가 거의 4% 후반이었습니다. 4%, 5%일 때에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왔다는 거 하나. 그리고 7% 정도를 잡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대출금리하고 예금금리 차이가 있잖아요. 2에서 한 3% 정도 사이라고 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3%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6%, 지금 대출금리가 6%란 말은 예금금리는 한 3%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3%는요, 지금 상가 수익률하고 비슷합니다. 상가 수익률이 지방에 가면 3%대, 물론 서울은 뭐 2%대, 1%대, 강남에 가면 마이너스도 있지만, 자, 그런데 보통 지방으로 가면 3%대, 잘 나오면 4%대거든요. 똔똔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6% 대출금리 되면은, 3% 예금금리. 그럼 은행에 넣는 3% 금리와 대출이랑 비슷하게 되는데, 이게 7%, 8% 가면요, 이제 상가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행에 넣으면 되지.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말 심리가 무너지는 금리 때는 저는 한 7% 정도, 6, 7% 정도 가야 된다. 그러면 폭락장이 올 수도 있다. 폭락장이 올지 안 올지 확신은 못하지만 하락 반전은 거의 기정사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래서 하지만 꼭 7% 정도가 아니라 5%대 사람들이 얼어붙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약간 약보합이라고 할까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심리 기준으로 보면 심리가 무너지는 금리는 저는 한 7% 정도 봅니다. 대출금리가 7% 정도까지 가려면 사실 상당히 많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경제도 같이 봐야 되잖아요. 금리는 그렇죠.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6%, 7% 금리 올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심리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장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 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아까 우선순위, 입주 물량보다 우선순위가 금리와 그리고 유동성 증가라고 했잖아요. 예. 이거를 이제 급격하게 올리지 못한다. 급격하게 유동성을 회수를 못한다라는 가정하에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입주 물량이잖아요. 네. 입주 물량이 상당히 작아진다. 수도권은 3기 신도시가 이제 들어서는 순간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심리란 애가 있어요. 얘가 지금 막 고민하고 있는 거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솔직히 많이 올랐어요. 네. 부담스러워. 대출도 잘 안 해주고. 종부세도 막 나온다고 하고. 네. 자, 겁은 나는데 실제로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아까 금리, 유동성 이게 심리를 무너뜨릴 만큼 가력은 7% 아직 좀 남았다는 거죠. 많이. 그렇죠. 그리고 입주 물량은 작다. 그래서 저는 점진적 저도 우상향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서울 수도권, 지방 다 그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은 다 봐야죠. 별개로 봐야죠. 좀 나눠서 근데 봐야 지방도 사실 서울 많이 오른 만큼 지방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특히 광역시 밑으로 내려가면 정고점, 광역시 뭐 김해, 창원 뭐 이런 곳, 창원은 좀 올랐지만 김해라든지 거제 내려가면 거제도 이런 곳으로 가면 아직 정고점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어요. 정고점도 못 찾은 곳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자, 똑같이 적용을 하면은 유동성, 금리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정상이라고. 6% 안 오르면 손해라니까요. 그런데 못 올랐어요, 얘는. 이제 정고점 왔어. 그래서 여기는 리스크가 더 없죠. 다만 우리가 막 지방 좀 작은 소도시까지 내려가가지고 내가 서울에 사는데 투자를 해야 되나. 또 걔들은 예를 들면은 서울은 3억이 12억, 6억이 18억, 막 2점 몇 배씩 약 3배 가까이 오른 것도 막 있지만 지방에 뭐 2억이 6억이 될까? 이런 건 좀 의아하죠. 그렇죠. 네. 하지만 수익률은 낮지만 수익률은 오른 금액이라고 할게요. 오를 금액은 낮지만 사실 그런 지역은 서울보다 더 안전한 건 맞아요. 이제 정고점. 지방 분들 좋겠다. 네. 투자할 왜요? 때 많아서. 지방은 투자할 때가 서울에 비해서 많다기보다는 이제 투자금이 좀 작죠. 그것도 좀 전세가도 높고. 그것도 좀 부럽고. 하시면 되죠.
아니 이게 약간 심리적인 그게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좀 지방에 대한 충청권을 벗어나는 거에 대한 제가 대전 출신이거든요. 네네. 이 심리적인 부담이 좀 있어요. 전라도나 경상도나 좀. 마인드를 다 잡으셔야 되죠. 그런데 지금 그게 있어요. 저는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수도권 투자만 했어요. 지방 투자 안 했습니다. 제 사는 집과 구미 하나. 그 구미는 매도하고 구미하고 약간 있긴 있었어요. 자, 그런데 2012년부터 15년도까지 수도권만 투자했습니다. 제가 서울 한 5채, 경기 인천은 더 많이 했죠. 야, 그랬다가 2016년도부터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 투자하다가 지방 투자를 계속 2021년도까지 하면서 잠깐 수도권 투자를 했었죠. 김포, 의정부. 자, 그런데 저는 부산입니다. 서울, 저는 양주도 투자해봤어요. 상당히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라고요? 그 정도야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경험이에요. 경험을 사셔야 돼요. 한번 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자, 근데 지금 하나 생각해 볼게. 지금 정부가 많이 못 사게 해놨어요. 왜냐면 취득세 중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소도시에 굳이 12%를 내고 사야 되나? 이제 이런 갈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도권 분들은 수도권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예를 들면은 두 채를 산다. 하나를 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아니라 그냥 두 번째 주택 사면 8%잖아요. 8%를 내더라도 그냥 수도권 쪽에 좀 큰 도시에 사는 게 더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근데 하지만 수도권 투자를 해놓고 다주택자의 길을 갈 때 1억 미만 소액 투자를 할 때는요. 사실 서울 쪽은 좀 어렵잖아요. 네. 경기도권역보다는 지방으로 내려가도 상당히 안전하고 적당한 수익을 준다. 적당한 수익 이상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선 이후의 시장도 그럼 우상향으로 보시는? 대선 이후의 상황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아,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 막 이야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아, 그럼요. 네. 이재뽕이 될지 뭐 네. 홍준뽕이 될지 따라가지고 아니면 윤석뽕이 될지 네. 거기에 따라서 정책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은 규제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은 양도세 중과를 해제해 주느냐, 취득세 중과를 해제해 주느냐.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 말을 했거든요. 부동산 필요 없는 주택을 가지신 분에게는 이익이 없거나 아니면 손해보게끔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2주택부터는 양도세율 뭐 70%, 90%. 3주, 찌라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3주택은 뭐 80% 충분히 가능한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판이하게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지켜보고 이제 몇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한 6개월 정도 지켜보고 결과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좀 시장이 좀 주춤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같은 시기에 또 왜냐면은 결정되고 지금 투자할 여건으로 바뀌었다, 환경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있으면 그때는 이미 가격대가 올라가면서 물건 잡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투자 전략을 지금 우리는 당선되기 전에 판단하자고요. 대충 보면 알잖아요. 이거 될 것 같다. 여기 따라가지고 go and stop. 아니 근데 누가 당선될 건지 이렇게 예측을 좀 하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지금 그 보이세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팽팽한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뭐 12월쯤? 1월 정도, 12월 정도, 1월 정도 괜찮네요. 약간 비수기니까. 근데 금매가 또 틀림없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안 되면 당연히 금매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뭐 지방 같은 경우에 특히 대외 변수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라든지 약간 정책적 요소, 그리고 규제 지역에, 지방은 규제 지역에 묶이면 올라가다가 스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서울은 물론 초반에 지금 그 규제 지역이지만 가격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은 올라가다가 규제라든지 이런 것에 멈칫하는 경향이 또 강하고, 입주 물량이 많은 시기에는 인구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입주 물량을 다 소화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방은 바로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과 또 수도권 또 대응이 좀 다르겠죠.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은 어떤 상관관계,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수도권과 지방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아닐 때도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서울은 아빠, 지방은 엄마일 수가 있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예전에 이 말 들어보셨어요? 서울이 오르면 지방이 내리고, 서울이 내리면 지방이 오른다. 예전에는 패턴이 좀 달리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이게 뭐냐면은 서울이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명확한 겁니다. 서울이 올라가면 서울과 같은 형태를 띈 도시들이 있어요. 지금은 부산을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전고점을 완전히 뚫었어요. 이런 곳은 서울이 올라갔네?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자, 반대로
서울이 올랐는데 따라가지 않는 지방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냐면 입주 물량이 많다든지. 지방은 외부 변수에 좀 취약하다. 입주 물량이 많으면 가다가 바로 멈춥니다. 지금 대구도 그런 상황이에요. 네. 대구가 인구가 많은 도시거든요. 자, 그런데 대구가 지금 그런 상황. 그러면 대구보다 더 작은 도시는 더 입주 물량이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 올라가도 머무는, 오르지 않는, 반응을 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두 분류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서울이 만약에 내린다라고 하면은 부산은 어떻게 될까요? 추측 한번 해보세요. 부산도 뭐 내리는 거예요. 서울과 같은 지금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도 뚫었고 상당히 가격대가 올라가 있는 상황. 자, 그런데 지방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오르지 않던 지방이 있죠. 여기는 되려 올라요. 올라요? 네네. 왜? 서울 투자금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빠 엄마 같은 티격태격. 약간 이런 관계?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또 형 동생 같은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형 동생? 이게 뭐냐고 하면은 투자의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오피스텔이 안 올랐을 때 서울의 대형 오피스텔이 인기가 상당히 있어가지고 한 번에 탁 치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서울이 그 패턴을 보여주면 조금 있다가 지방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아파텔 지금 생숙 이런 것들이 트렌드를 서울에서 만들면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항상 형은 아우를 끌어주니까 이 트렌드적인 측면에서는 서울은 형이고 그리고 지방은 아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 분위기 좀 한번 훑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궁금합니다. 지방 부동산 분위기는 네. 실제적으로 지금 지방에는 아직 더 올라야 될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전세가율 90%인 곳도 아주 많습니다. 전세가가 90%인데 이 전세가 90%를 좀 생각해 보면은 살만한 동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택지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아파트 촌으로 이루어져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근교에 있고. 자, 그러면 이런 곳은 살기 안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이런 곳의 전세가율이 90%라는 말은 이거는 완전 비정상적인 겁니다. 언제든지 전세 수요가 매매로 갈아탈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3억, 매매 가격 3억, 전세 가격 2억 7천 이런 거는 기본 1억 올라갈 거는 다 1억씩 올라갈 에너지는 다 축적되어 있다고 봐요. 특히나 이렇게 입지가 괜찮은 곳에서 전세가율 90%는 말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있는데 왜 얘네들이 못 올라가냐라고 하면은 지금은 똘똘한 한 채로 구성할 수밖에 만들어놨어요. 많이 못 사게 만들어놨잖아요. 네. 투자금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취득세 12%를 내면서 다주택의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축적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얘네들은 투자를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결국엔 에너지가 축적된 곳은 규제가 풀린다든지 그럼 한 번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들이 상당히 많다.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 상승기에 동참을 못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이가 좀 어려가지고 그때 부동산에 아예 그냥 관심조차가 없다가 지금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돈이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은 저는 지방 투자 돈이 없어서 서울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방 투자가 그다음 대체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일 궁금한 건 대구하고 부산이거든요. 대구하고 혹시 부산. 궁금하신 지역 있으십니까? 지방은 항상 어느 지역이건 여쭤보셔도 제가 답변 가능하죠. 대구 궁금합니다. 대구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하는 방송이라든지 말씀들을 좀 드리는데 최근에 제가 다른 블로그나 글을 읽다 보니까 대구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대구 입주 물량 아주 많긴 많죠. 2023년도, 2024년도에 입주 물량이 적정 입주 물량이 다 2배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은 건 맞아요. 그리고 적정 입주 물량의 2배, 실제 입주 물량이 적정 입주 물량의 2배가 2년간 연속으로 공급이 되면 그것을 이기는 시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약보합으로 갈 건 맞아요. 그 시기 동안. 입주 물량이 언제 많다? 2023년, 2024년도에 많거든요. 근데 이 시장은 약보합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지만 근데 지금 대구의 가격 자체는 저렴한 편이에요. 아주 저렴한 편입니다. 광역시 중에서. 그래서 입주 물량 때문에 폭락을 예고하는 분들이 많던데 저는 완전 잘못된 판단이다. 멍멍소리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장 흐름은 잘 읽는 편이기 때문에 두고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 내년까지 대구에 입주 물량 많은 게 아니에요. 내년까지 오래 잡고 내년까지 많은 게 아닌데 지금 2년 뒤 입주 물량 때문에 겁을 먹고 이미 심리가 미리 지금 꺾여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겁니다. 원래는 제가 작년에 인천, 대구가 괜찮았죠. 제가 광시 중에서는 대구가 작년 5월 달경에 대구도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신축 아파트 가격들 입지 보통만 되어도 한 1억 5천 정도는 올랐거든요. 단기간에 급상승했는데 광시 중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동네가 인천, 대구였어요. 대구가 좀 올랐어. 그럼 다음 인천인 거죠. 날라갔죠. 이번에 날라갔죠.
그런 패턴이에요. 결국에는 저평가된 곳은 결국 오르게 돼 있고 이제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 광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시장도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아지고 있어요. 규제 지역이 묶였지만. 자, 대구에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런데 2년 뒤에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언제 그러면은 다시 반등하게 되나? 이 반등 시기는 주변 광역시가 막 올라주면 내년이라도 다시 재차 반등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년엔 입주 물량이 작거든. 그래서 근데 이제 투자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결국 거기에서 디테일하게 타이밍을 잡는 거잖아요. 1차 타이밍은 내년 하반기, 2021년도 하반기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2023년, 2024년 하반기가 이제 도래가 하거든요. 근데 물론 가격이 좀 하락할 수는 있지만 입주 물량은 좀 피해간다 그거죠. 2024년도 하반기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입주 물량 많은 시기, 입주 물량이 다 해소되고 투자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입주 물량 해소되기 8개월 정도 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조금 더 8개월이 아니라 12개월, 1년 정도 당겨질 수는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선진입하는 분들은 내년에 타이밍을 잴 거고 내년 하반기라는 거는 가정이에요. 더 먼저 올 수는 있어요. 내년 정도의 타이밍. 왜냐면은 올해 인천 더 올랐지, 부산 더 오르지, 광주 오르지,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 광역시가 올라가는데 대구만 심리가 죽어가지고 내년까지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내년에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는 틀림없이 투자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 아니면 내년이 안 올랐다라고 하면은 이제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2024년도에 타이밍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대구 들어갈 타이밍 알았습니다. 네. 지방 그럼 이번에 한번 관심 있는 경험을 하시고 물리면 물렸다고. 물리면 또 물렸다고 라이브 시청자에게 이 라이브 하면서 마린보이 저 사람 저 사기꾼이다 이야기하면 되죠. 뭐. 구미도 얘기가 많습니다. 구미. 구미도 궁금하네요. 구미도 소도시지만 사실 저는 그 투자의 순번을 잘 세워야 돼요. 지역의 투자 순번. 지방에서. 예를 들면 아까 광역시로 비교를 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억 매매 가격이 국평 34평 기준으로 전용 84 기준으로 부산 6억, 울산 6억 하면 어디 투자하실래요? 부산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더 큰 도시로 가는 겁니다. 근데 구미도 당연히 나쁘지 않아요. 근데 구미보다 더 인구가 많은 곳에 아직 투자 포인트가 나오는 곳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 약간 그 어떤 성과라고 할게요. 성과 측면에서 보면 구미보다 더 상급지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대신 구미라는 곳은 장점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은 준신축, 요즘은 구축보다는 신축, 준신축, 신축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으니까 신축, 준신축 투자금이 작게 드는 편이죠. 그래서 구미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좀 괜찮은 애들을 투자해야 돼요. 자, 왜냐? 구미를 1억 미만 지금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1억 이하, 공시가격 1억 이하를 지금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신축 아파트가 아직 완전 덜 올랐는데, 덜 올란 상황에서 얘가 올라야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투자 포인트가 신축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직 그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건 상마다 다 다르죠.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들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런데 모 지역을 가면 사실 부산도 1억 미만 투자처가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은 아파트가. 가면은 막 산이야, 산. 에베레스트 산 정도 막 경사도가 있는데 막 아파트가 조금 이렇게 있는 곳. 그런 곳은 거의 안 올랐습니다. 그런 곳. 이제 근데 부산은 많이 올랐으니까 신축이. 그러면 부산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한번 노려보긴 해요. 근데 구미는 아직 1억 미만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신축 쪽으로, 준신축 쪽으로 아직 그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쪽 투자가 더 나은 거죠. 예를 들면 청주 이런 곳은 청주는 여러분 청주는 좋은 거 다 아시죠? 엄청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최근까지도? 그래도 엄청 저렴합니다. 청주는 신축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구축 아파트는 아직 완전 덜 올랐습니다. 전세가율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청주는 밑으로 투자 포인트 신축, 준신축은 많이 올랐으니까 밑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지면은 구미와 청주를 놓고 같은 구축이라고 하면 인구 규모나 신축 아파트, 끌어가는 신축 아파트 절대 가격이 훨씬 청주가 높거든요. 안 좋은 아파트끼리 비교하면 당연히 뭐 구미는 우선순위 밀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도시 간에 비교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딱 잘 따져야 돼요.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순서는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순서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럼 투자자는 이렇게 비교하거든. 그래서 이 어떤 비교하는 투자자가 들어가는 순서 이걸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럼 그 비교를 하실 때 어떤 자료를 보고 비교를 하세요? 아니 뭐 현장도 많이 당연히 다니시겠지만 어떻게 그걸? 그거는 너무 간단해요. 일단 아까 말했듯이 절대 가격.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구미가 부산하고 울산을 비교할게요. 그게 편할 것 같아요. 부산이 6억인데 울산이 3억이다. 그럼 울산이 순번이 높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격을 봐야 되겠죠. 그럼 부동산 진이든 뭐 가격 보는 사이트는 많으니까 사실 그냥 네이버 부동산 매물 찍어서도 봅니다. 저는 그냥 찍어봐요. 신축 아파트 가격 대략 얼마네? 예를 들면은 저는 대략적인 가격을 알고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아주 좋은 곳은 30대 중후반 뭐 이렇게. 그리고 강북으로 가면은 그 10억 후반대, 15억에서 20억 사이 정도, 10억 뒷 후반대 좀 18억, 19억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큰 틀에서 가격만 알아요. 지역적으로. 그러면서 서울이 올랐네? 그럼 여기는 이제 가격 차이가 얼마가 나네. 이런 감들을 가져가셔야 돼요. 이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보다 보면은 머리에 그냥 들어가요. 넣어집니다. 지역 간 가격 비교.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가율도 봐야 되겠죠. 근데 가격, 전세가율 이런 건 툴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아실도 있고 뭐 워낙 많으니까. 고객노도 있고 고객노도 있고 지인도 있고 그런 쪽에서 이제 참고를 하시고 전세가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입주 물량도 당연히 보셔야죠. 입주 물량은 미래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거든요. 심리. 입주 물량이 많으면은 지방은 특히 입주 물량이라든지 외부 변수에 좀 민감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주 물량도 당연히 막 고객노 다 있습니다. 부동산 지인 이런 곳에서 막 보죠. 지방은 네. 가격이 상승하다가 규제 지역이 탁 들어서잖아요. 그럼 바로 딱 멈춥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경험이 없어요. 죽는 줄 압니다. 그냥 아파트 가격 반토막 나는 줄 압니다. 사람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슨 규제 지역 뭐 경험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수도권만 경험이 있죠. 서울이 이제 경험이 많고 부산도 경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패턴을 보니까 부산도 마찬가지고 어떤 패턴을 보이냐면 지방은 규제 지역이 처음에 지정되면 멈춥니다. 부산도 그랬어요. 그런데 슬금슬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다시 이제 적응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오름폭이 좀 규제 지역인데도 오름폭이 좀 괜찮아졌어요. 좀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규제 지역이 풀렸어요. 그래서 탁 올라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다시 규제 지역에 탁 묶이잖아요. 네. 이때는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런데 울산도 마찬가지, 포항도 마찬가지 규제 지역에 처음 접하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가 눌려 있어요. 그래서 지방 아파트 가격이 아주 많이 올랐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시는데 지방에서도 광역시급이나 신축은 좀 제법 오른 경향이 있어요. 근데 구축은 아직 아주 많이 못 올랐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남구 다시 스물스물 가격대 올라가거든요. 거기도 전세가율 상당히 높아요. 다만 이제 북구 쪽에 입주 물량이 조금 집중된 그것만 좀 피해 가시면 되고 포항도 제가 볼 때는 상승하다가 조금 눌림목이 돼 있기 때문에 괜찮죠. 울산도 저평가고. 투자할 때가 너무 많은데. 엄청 많아요. 다만 지금은 마구잡이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취득세 중과 때문에. 막 뜯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만 만약에 딱 풀리게 된다고 하면은 다주택 취득세 중과만 풀리면 지방은 다 뜁니다. 근데 쉽게 풀어줄 것 같지는 않은. 그래서 대선을 보고 움직이자. 근데 양도세 중과 뭐 해제하는 거라든지 카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도 일정 부분 완화시켜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부산 아파트 가격이 지금 전체적으로 호가가 엄청 높은 경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제가 어제 한번 봤던 건데 해운대에 보면 마린자이라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네, 일단 이름 들어보면은 해운대 이제 마린자이라고 있는데 얘가 호가가 지금 15억에서 한 20억 사이 왔다 갔다 나오고 있어요. 9평 기준으로, 전용 네. 84 기준으로. 근데 15억도 물건이 거의 없고 17억부터 거의 20억이라고 보면 되는데 실거래가는 11억 몇천에 찍혀 있습니다. 한 12억 정도에. 좀 차이가 있네요. 차이가 아주 많죠. 그리고 거래가 없어. 호가만 높은 거예요. 근데 이런 단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송도, 이진을 이야기하던 대부분의 분양권이나 신축 아파트들은 상당히 호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아주 좋지는 않다라고 하면은 한번 매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호가가 높아요. 입지가 A급과 B급 호가가 아주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B급이라고 하면은 B급 매도를 하고 약간 A급 정도로 갈아탈 수만 있다면 갈아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호가가 전체적으로 다 높기 때문에. 거제 같은 곳은 제가 예전에 어떤 말을 했냐면 인생을 걸어보려고 하면 창원에 걸어봐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창원의 구축 아파트 갭이 거의 500, 1000. 그러니까 투자금, 매매하고 전세 가격 차이가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한 500 정도에 제 주변 분들은 거의 세팅을 했어요. 500만 원에 한 채씩. 취등록세까지 포함하고 복비까지 해도 1000만 원이 안 든 거죠. 뭐 무피로 세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있으면 한 20채 정도 그냥 쭉 매집을 하는 건데 지금 한 1억 5천 정도 올랐죠. 그럼 30억이잖아요. 2억으로 30억 버는. 물론 세금은 계산 안 했습니다. 양도세 계산은 안 했지만. 네. 자, 이런 식으로 배팅을 걸어볼 만한데 거제도 한번 걸어볼 만은 해요. 하지만 창원보다는 훨씬 작은 도시입니다. 창원보다는 리스크가 더 있죠. 인생 배팅하려고 하면은 사실 청주에 배팅하는 것이 낫죠. 거제와 청주는 급수 비교가 안 되는 한 단계 높은 곳이 청주기 때문에. 청주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고. 뭐 한강 가든 뭐 낙동강 가서도 뭐 뛰어내리는 거는 그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되겠지만. 근데 물건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쉽지가 그러니까 않더라고요. 그 타이밍을 잡아야죠. 남들이 다 이야기하는, 제가 지금 막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청주 이야기한 지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자, 근데 남들이 다 이야기할 때는
타이밍은 한 단계 느린 건 당연히 맞아요. 그러면 어디에 내가 배팅을 걸어봅니까? 인구 규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소도시일수록 리스크는 커져요. 당연한 겁니다. 목포 이런 데 이제 예를 들면 이슈가 잘 안 되는 이런 데 걸어볼 만하죠. 아, 목포도 투자자들 많이 들어갔는데. 하지만 인구 규모 오른 가격이나 이런 거 보면은 목포가 그건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걸어볼 때는 제법 있어요. 뭐 김해 이런 데도 있고 김해도 많이 들어갔죠. 근데 이걸 포인트를 어떻게 잡냐가 중요한데 남들이 많이 들어갈 때 막 지금 막 언급하잖아요. 그 당시는 호가가 높아요. 그리고 전세도 밀립니다. 투자자가 많이 들어가서 전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에 1억 이하로 투자가 들어갔던 단지들 전세가 다 밀립니다. 다 밀리는데 이제 좀 조용해요. 지금 전세 밀린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질 않습니다. 지금 이럴 때 다시 엇박자로 급매가 있어서 지금 전세 쌓인 게 풀리면 전세가가 올라가는 그 타이밍을 다시 보셔야 돼요. 그게 사실 투자자죠. 남들이 우르르 몰려갈 때 그때 들어가는 것은 사실 좀 늦은 투자고 다른 사람이 안 볼 때 내가 본다든지 조금 먼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지 수익이 크죠. 안전하고. 초창기에 서울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도 약간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약간 제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투자하는데 2015년도까지 거의 4년이잖아요. 투자금이 가장 많이 든 게 3천이었을 거예요. 서울에서요? 그럼요. 서울도 뭐 근데 그때는 투자금 2천만 원 넘어가면은 손가락 하나 잘린 줄 알았어요. 근데 분위기가 그랬어. 무조건 소액 갭 투자. 그래서 제가 수도권 4년 투자하면서 지금 기억나는 게 투자금 가장 많이 들었던 게 5천만 원. 그게 어디냐면은 광명 브라운스톤 2차. 그때 철산 주공하고 되게 사람들 많이 들어갈 때였거든요. 광명 브라운스톤 2차를 2,500개, 3,000개 막 이렇게 맞췄어요. 매체를 샀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 물건이 전세가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금을 낮춰서 어렵게 뺀 게 투자금 5천만 원. 그게 가장 많이 든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완전 소액 투자만 놓고 했죠. 그 당시에는 또 돈도 많이 없었고, 돈이 없으니까 사실 2천만 원, 3천만 원도 큰 돈입니다. 사회 초년생에게는. 그 1년 모아서 2, 3천 모으기 쉽지 않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쥐어 짜서 막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었죠. 근데 다만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다 외곽지만 도는 거예요. 서울도 뭐 구로 두산 아파트, 은평구 수색, 대리만수 막 그런 거 있습니다. 관악, 우방 아파트, 금천구 벽산 아파트, 관악구, 금천구, 은평구, 강서구도 있네. 그 모타운인가. 강서구 막 이쪽으로만 간 거지. 메인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강남이나 이런 쪽에 메이저 아파트들은 그때는 자세히 보지를 않았죠. 잠깐 외곽으로 돌았죠. 인천으로 넘어가면은 인천 그리고 또 일산 이쪽으로 가더라도 막 일산에 막 약간 조금 좀 외진 쪽으로 이런 쪽으로 아직 일산도 아파트 들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근데 애석하게도 서울은 다 팔았어요. 그것도 한 5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올랐을 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아쉽죠. 그걸 다 가지고 있었으면. 그런데 그 상황에는 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2년 돌렸을 때 그걸 팔지 않으면 다시는 못 사거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서울을 팔고 경기도 권역을 사기도 하고 또 지방으로 내려와서 투자를 하게 됐는데 그래도 그때 수도권 투자한 그 수익을 바탕으로 지방에 내려왔을 때는 이제 조금 안 좋은 아파트에서 이제는 준신축 정도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이래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한참 초기에 투자할 때는 1998년 아파트. 그 다음 이제 돌릴 때는 이제 2년 돌리고 수익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할 때는 2006년, 8년 아파트.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렸습니다. 그 다음 지금 한동안 매수한 아파트들은 거의 다 이제 준신축, 신축. 2013년에서 한 17년 요 정도? 세고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세팅이 돼 있죠. 초창기 투자하실 때는 직장인이셨어요? 네네. 어떤 일 하셨어요? 부산에서 조선 중공업 다녔습니다. 거기서 16년 근무를 했죠. 직장 생활 오래 하신 분은 약간 존경스러워요. 저도 만 6년 채우고 나왔는데도. 네. 16년이면 진짜. 너무 지겹더라고요. 대학교 졸업하고 입사를 바로 했어요. 하고 16년 한 직장만 다닌 거예요, 저는. 다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일이 루틴하잖아요. 인생이 조금 약간 지루한 면이 좀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시간 지나가지고 돌이켜보건데 그때 제가 직장 다니면서 한 40채 정도까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소액으로 개수를 늘려보자. 40채를 만들어보자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를 어떻게 제가 만들었냐면은 제가 이제 막 투자 초기에 막 할 때 이제 개수를 좀 늘리기 막 시작할 때 한 대여섯 채 정도 딱 만들었을 때 투자를 열심히 하는 그 누나가 있었어요. 그 누나가 직장을 다녔거든요. 그때 당시. 지금 나왔습니다. 제가 그러는데 그 누나가 자기가 물건을 뭘 가지고 있고 이야기를 잘 안 해줘. 내가 좀 신하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누나, 지금 몇 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마라. 처음에 모른다 이러더라고요. 모른다? 네. 부산 분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모른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좀 가르쳐줘. 그러니까 17채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직장 다니면서 17채가 돼? 이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목표를 30채로 올려야 되겠다. 17채, 20채라고 할게요. 20채가 돌려지니까 30채 정도 되겠네 라고 해서 목표를 30채 올리니까 이건 되더라고.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으로 목표를 올려가지고 40채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40채 딱 채우고 더 이상 안 샀습니다. 목표를 채웠으니까. 사실 40채 관리하는 것도 직장 다니면서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 저는 40채를 돌리면서 목표를 이뤘으니까 이제 카페도 개설하고 막 그랬었죠. 저는 약간 멀티로 여러 가지 일하는 거 좋아해요. 아니 근데 이게 40채까지 가려면 어쨌든 계속 투자금이 마르지 않고 네. 돌려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좀 이 자금 운영 노하우를 좀 초기에는 어느 정도 돈을 모아야 돼요. 예를 들면 1,000이든 2,000만 원이든 모아야 투자가 되니까 악자까지 모으는 것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출을 어떻게든 활용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투자할 때는 대출금 3,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다 그렇잖아요. 다 대출 내면은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또 10년 전 이야기잖아. 10년 전 이야기. 그때는 대출에 대해서 더 보수적이었습니다. 지금보다. 그래서 와이프하고 3,000만 원 대출 내려고 와이프의 반대를 엄청 무릅쓰고 겨우겨우 한 거예요. 근데 매수를 하고 올라 있거든. 내가 결과로 보여주니까 그게 3,000만 원 다음에 8,000만 원. 8,000만 원이 또 조금 이렇게. 그리고 그때 매수했던 집도 올라가니까 담보대출이 조금 더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모으기도 했고 따로 모으기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래도 그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바로 투자 공부를 하고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완전 투자에 대해 무지했거든요. 완전 무지했습니다. 정말 1도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자,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해 나가는데 우리 부모님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기 때문에 아주 소액 투자를 한 거예요. 제가 아는 또 부산에 계신 또 누나인데 이분은 지금 좀 여유롭게 사시거든요. 투자를 잠시 접는다기보다는 열성적으로 하시진 않죠. 근데 그분도 돈이 정말 없었거든요. 돈이 정말 없어서 그 당시 분위기 좋을 때입니다. 2013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수도권에 12채를 세팅했습니다. 한 1년 6개월, 한 2년 동안, 한 1년 6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12채를 세팅했는데 투자금이 얼마 들었겠습니까? 취등록세 다 포함해서 플러스 1,500만 원. 실합니다, 이거. 풀피요? 풀피. 1,500? 12채를 세팅하는데 1,500만 원 돈이 남았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부산에 사시면서 수도권에 올라갔는데 사실 돈이 많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찜질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때를 밀면서 찜질방에서 숙식을 하면서 10채를 살려고 하면 예를 들면 10채를 살려고 하면 3,000만 원 계약금이면 3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약금 1,000만 원으로 해주세요. 그래야 1억이 해결되니까 계약금, 10채 계약금. 1억 해주세요. 잔금 10개월. 이 물건만 찾으러 다녔습니다. 중도금 없고. 계약금, 중도금 포함해서 1,000만 원인 거예요. 아니면 전세 계약금을 중도금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한 1년 동안 찜질방에서 살면서 그 물건만 찾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10개월 지나니까 그때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다 많이 올랐잖아요. 오르면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역전한 거예요. 어차피 수도권 쪽에서도 전세가율이 80%, 90% 이상인 곳을 샀으니까 8, 90% 사이 정도를 샀으니까 그게 전세가가 올라와서 10개월 뒤에는 거의 다 풀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내고 돈이 1,500 남았다니까요. 와, 대단하다. 그렇죠. 열정만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죠. 역시 부산 분이시죠, 그분도. 네네. 역시 부산 분들이 화끈하시죠. 화끈해, 역시. 이래서 좋아. 네. 뭔가 이렇게 하려면 확실하게. 대신에 이제 하락기가 오면은 그 한강 다리, 부산은 이제 낙동대교에서 뛰어내릴 사람들은 다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런 일화들 많습니다. 투자를 제가 오래 했으니까. 그리고 찐 투자들 많이 알잖아요. 투자하면 투자하는 사람들끼리 인맥이 생기고 사실 이 바닥이 되게 좁습니다. 맞습니다. 좁아가지고 알게 되는데 시골집에 가서 예를 들면은 내가 1억 5천 전세 살고 있어요. 근데 투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아파트를 예를 들면 대출 끼고 살 수는 있잖아요. 그럼 투자금이 없어지잖아요. 아파트도 예를 들면 보통 1억 5천 전세 사는 사람이 1억 5천 아파트 안 사잖아요. 1억 5천 전세 살던 그 아파트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매가가 한 3억 된다고요. 그럼 투자금이 없잖아요. 대출 내도. 그래서 와이프를 설득해서 그것도 아이가 3명이에요. 와이프를 설득해가지고 우리 전세를 좀 더 저렴한 데로 내려가자. 월세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시골로 갔습니다. 그분이 그때 구미 있을 땐가 대구 있을 땐가 그랬는데 시골로 내려가서 전세금 2,000만 원짜리 아이 3명 어린 아이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간 거야. 그럼 전세 3,000만 원 시골로 간 대신 그 집은 100평이라 하더라고요. 자랑하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걸면 근데 그분에게는 1억 5천 전세금에서 3,000만 원 전세를 가면서 1억 5천 전세금에 3,000만 원 전세를 갔으니까 1억 2천 투자금이 생긴 거잖아요. 엄청 소중하잖아요. 내 자녀들이 시골로 가서 사는데. 그래서 미친 듯이 투자를 하는 거죠. 목숨 걸고 투자하는 거죠. 제주도에 펜션 3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다 임사 묶어 놓고, 임대사업자 묶어 놓고.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 찾아보면 덜어 있어요.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그분 시골로 이제 전세 들어갔잖아요. 3천만 원 전세. 그래서 통화를 해. 저녁이든 전화를 하면은 정말 꼬끼우 아니면 강아지 소리 멍멍멍 엄청 들리더라고. 그럼 깡촌에 들어간 거죠. 인생 역전이죠. 그걸 또 동의해준 가족들도 대단하다. 아, 대단하죠. 아마 근데 그렇게 프로포즈한 남편이라고 하면은 그만큼 그 자기의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배우자한테 어필했을 겁니다. 본인은 어떠세요? 저는 본인도 그렇게까지 투자로 잘 성공해서 이렇게 쫙 저는 변화를 주셨잖아요. 막 몰빵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좀 안정적으로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거의 실패 없이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 투자법은 그냥 스탠다드입니다. 저는 제 투자하는 방법을 돈이 없으신 분들은 제 투자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시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바예요. 따라 해야 되겠다. 네네. 그러면 일단 대구를 사시면서. 그렇습니까? 네네. 한번 물려보시고. 시작하시죠. 왜냐면은 저희가 저희 시청자분들은 돈이 많지만 저는 사실 이제 시작하는 제가 볼 때 거기서 거기입니다. 투자금 많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별로 많지도 않아. 그래도 그 서울 분들은 확실히 투자금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지방에는 투자금 3천, 2천 사실 그 정도 돈만 들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제법 있습니다. 나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부산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유튜브를 부산에서 해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 내려가서 접고. 부산도 경쟁도 좀 덜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일단 적극적으로 대출을 어떻게든 활용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빠릅니다. 돈이 돈을 버는 시대가 당연히 됐거든요.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대출에 대해서 지금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은 아까 화폐의 가치 하락하고 현물의 가치가 상승하는 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빚이 만약에 1억 있잖아요. 그럼 10억 지나면은 이 1억이라는 빚이 사실 5천만 원 값어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10년 지났을 때 화폐의 가치로 보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절대 지금은 원금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원금을 갚으면 안 돼요. 거치를 최대한 당연히 활용하셔야 되고 금리 조금 아끼려고 거치를 포기하는 행동은 안 하셔야 돼요. 아까 유동성이 시중에 돈이 6% 풀린다고 했죠? 예. 1억이라는 돈은 1년 지나면 9,40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2년 지나면 8,800만 원이 돼 있는 겁니다. 그 맥락으로 보면 내가 전세를 3억 산다. 2년 지나면 3,600만 원을 제하고 돌려받는 거예요. 3억 전세금을 2년 뒤에 3억 돌려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본전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3,600만 원을 제하고 받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빚은 당연히 빚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깎인다. 저절로 갚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출은 당연히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목돈을 모으는 것은 사실 그냥 허리띠를 졸라내는 방법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1,000만 원 모으고 2,000만 원 모으고 약간 적금이라든지 이런 건 괜찮다고 봐요. 자, 그런데 이 단기에 굴리는 돈을 주식이라든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주식이라든지 이렇게 넣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당연히 마이너스로 수익 날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힘들게 모은 투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사람이 돈을 잃게 되면, 돈이 없게 되면은 투자할 돈이 없다고 보면은 투자를 자세히 안 봐요. 물건을 자세히 안 보고 의지가 상당히 박약해집니다. 단기에 돈을 모은 것은 그냥 허튼 짓 하지 말고 그냥 모으시라는 것을 추천드리고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대출 지금 요즘 이슈잖아요. 네네. 대출 어떻게 좀 잘 받으세요? 대출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트렌드. 예를 들면은 지금의 트렌드는 사업자 대출이죠.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죠. 네. 사업자 대출. 네.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네. 사업자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왜냐하면 지금은 기존 개인 대출에 대해서 상당히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증가율을 둔화시키려고 사업자 대출을 지금은 활용하는 게 당연히 트렌드고 근데 이 트렌드 사업자 대출이 있네? 사람들이 알잖아요. 조금 있다가 하지. 그럼 늦어요. 왜냐면 좀 없어져. 그러면 은행들이 또 새 상품을 개발하죠. 그런데 그 새 상품이 지금 현재 사업자 대출보다 꼭 좋다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맞는 대출이든 투자법이든 실행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사람들이 막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최적화되고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법인으로 투자를 했잖아요. 법인은 그냥 대출이 막 된 거야. 그래서 신축 아파트 사면은 70%씩, 80%씩 대출 받은 다음에 투자금 20%, 30%만 내돈 놓고 세입자도 안 돌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 몇 달 지나서 가격이 오르면 그냥 파는 거죠. 법인은 단기 매매에 또 양도세가 법인세를 내니까 상당히 유리하니까 그러면 법인이 뭔가 유리한 게 있으니까 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한때 막 개인의 물건을 법인에 현물 출자하고 막 떠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고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1억 미만으로 단타 치잖아요. 네. 그럼 뭔가 법인으로 단타 치면 뭔가 있는 거야. 내가 그 분석할 능력이 안 된다면 그냥 트렌드에 따라가요. 똥된장 생각하지 말고 그냥
뒷공문이 트렌드 쫄쫄쫄 따라가시면 돼요.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시가격 1억 미하는 지금 트렌드지 않습니까? 트렌드 뒷공문을 따라다니니까요. 왜? 그게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밖에 탈출로가 없기 때문에, 못 사기 때문에. 예를 들게요. 1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1억 미만도 사실 시세 차익형이 있고, 그리고 저는 제재 쪽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말이 뭐냐고 하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아예 가능성이 없는 이런 아파트들, 그냥 시세가 올라가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아파트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건 약간 택지식으로 구성돼가지고, 아까 초, 중, 고 있고 아파트끼리 모여있는 이런 것들이 시세 차익이 좀 잘 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1억 미만, 공시가격 1억 미만 투자할 수가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역으로 또 넘어가면은 이제 제재 쪽이죠. 재개발, 재건축이 될 만한 애들. 근데 얘네들은 이미 손을 웬만한 지역 다 탔습니다. 상당히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거기서 찾아내야지. 투자자는 그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잠깐 사담 좀 이야기하고, 사람들하고 투자 같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뭐 카페라든지 이쪽에 한 19분 저를 도와주시는 분, 한 20분 정도 되시는데, 예를 들면 수도권에 한 임장 한번 내가 시간이 안 됐으면 갔다 오라고 하면은 갔다 오고 나서 다 올랐는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다 올랐지만 거기에서 안 오른 것 찾아내야지. 그럼 오른 것 중에서는 어느 게 제일 나은지. 올랐기 때문에 올랐지만 그래도 이게 제일 낫던데요. 이렇게 찾아봐야지. 다 올랐던데요. 이게 뭡니까? 다 손 탔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투자자요?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버려야 돼, 그런 카드는. 자, 세 개 들으십시오. 네. 하여튼 뭔가 투자 포인트 찾아내야 된다. 그러면 1억 미만 제재 쪽도 예를 들면은 지금 1억 미만 제재 쪽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이 될 만한 물건들은 포인트가 또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흥행성과 사업성이 있거든요. 흥행성은 사실 이게 좀 되기가 좀 어려워. 비대위가 많아. 상가도 좀 많고 신축이 노후화도도 좀 충족이 안 돼 있고. 그랬는데 진입문 뽑기도 좀 어렵고. 자, 그랬는데 입지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업성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대중은 그런 거 못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죠. 여기 있으신 분들도 투자에 관심 있고 공부한 분이야. 그냥 유튜브도 안 보고 아예 모르는데 여기 재개발 된대라고 사는 분도 많아요. 그렇죠. 그 동네 그냥 살면서 입지가 좋으니까 사업성도 분석도 안 되고 좋다는 거죠. 어차피 그런 사람도 매수 수요니까, 살려고 하는 매수 수요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흥행성인 아파트들 있잖아요. 흥행성으로 가는 거는 사업성 분석 필요도 없는 거예요. 띄우고 나오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게 투자자인 겁니다. 그 초기에 조금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 눈을 키워야지. 그럼 예를 들면 서울에서도 보면 면목동 요즘 막 이야기하는 이런 데나 보다 보면은 여기는 노후화도가 조금 안 되는데 해도 누가 또 요즘 진행시키면 또 그냥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면목동 일부는 좀 안 되는데도 진행한다 말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좋다는 거지. 그러면은 뭐 그런 것도 만약에 수익만 내가 목표로 삼는다고 하면은 그런 것도 선진입하는 조금, 그럼 어떻게 찾느냐? 조금 가능성이 좀 희박해. 노화도나 약간 예를 들면 진입로 뽑는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그럼 좀 희박하지만 입지가 좋은 걸 다 뽑아내요. 서울이면 서울 다 뽑아내. 근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제일 좋은 놈인 겁니다. 그 다음 투자자가 들어갈 포인트인 거예요. 과감하게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이제 1억 미만 제재는 나 혼자 들어가가지고 안 되잖아요. 누가 진행시켜줘야 되잖아. 그래서 세력이 좀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기준을 잡는 사람, 물건을 한번 사면은 여러 개를 사서 진행시킬 수 있는 세력이 들어간다. 해야지 이제 가격이 팍 올라가니까. 일개 개인이 들어가서 올리는 건 좀 어렵지만 그런 투자법을 또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아예 그냥 사업성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광역시 쪽 찾아보면은 있긴 있어요. 찾아놓은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은 실거주자들이 아주 선호하지 않는 이제 지역. 선호하는 지역은 이미 손 다 탔습니다. 거기는 좀 동네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거기는 사업성은 있는 곳이에요. 결국은 될 곳이잖아. 그런 거 장기 투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소액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돈이 작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 장기로 묻어둘 건데 1,000만 원, 2,000만 원, 많아봐야 2,000만 원 투자금으로. 근데 던져놓으면 제가 볼 때는 10년 지나면은 개인적으로는 한 2억 정도 수익 날걸요. 지역이 안 좋지만 사업성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 다른 지역이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투자법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막 썩빌 투자했다가 망한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은 재개발이 붐이 일지만 예전에 아닐 때 빌라 투자 막 무피로 엄청 했는데 아파트 가격 막 오르는데 빌라는 안 올라가지고 머리 아파하고. 근데 그분처럼 빌라를 많이 모으지만 지역이 조금 매지더라도 사업성이 있는 곳은 결국 됩니다. 그런 건 사모으는 건 투자의 하나의 전략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봐요. 실제적으로 좋은 물건 찾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요? 네, 크게 이제 요약을 하면 하나는 그냥 금매예요. 그냥 금매. 그렇죠. 좋은 투자 물건은 가격이 싼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입지 대비 가격이 비싸면 고평가.
아무리 입지가 안 좋아도 입지 대비 가격이 저렴하면 그게 좋은 물건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금액을 낮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금매는 그냥 노력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난 여러분들 보면은 일반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답답한 게 네. 오늘 막 속이 막 터지려고 하네요. 답답한 게 그냥 가서 둘러보고 물건이 없는데요. 내 얘기인데? 너무 답답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일어난 일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 아파트에 투자를 이제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건이 없겠죠. 친한 사람들이 막 가서 보니까 없는 거야. 물건이 없는데요. 이야기하더라고. 어떻게든 좀 많이 만들어 봐라. 다른 부동산도 가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없는데요. 다 없는데요. 근데 20대에 이제 미모의 여성분이 있습니다. 투자자. 미모라고 해줘야 돼요. 미모란 말 갖다 붙이기가 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붙여줘야 돼. 좋아. 혹시 볼 수도 있잖아. 네. 자, 미모의 그 여성분이 가가지고 관리사무소 소장님하고 그게 할아버지야. 단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할아버지 이제 관리사무소 소장이 할아버지시거든요. 할아버지가 막걸리를 먹었다더라고. 막걸리를. 왜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뭐 어떻게 뭐 친한 척 했겠죠. 그래서 저녁에 막걸리를 먹으면서 여기에 좀 저렴한 물건을 내가 사러 왔는데 못 산다. 할아버지가 아는 그 옛날 단지들은 관리사무실 할아버지하고 다 알잖아요. 그렇죠. 매도하려는 사람 없냐? 부동산에 물건을 안 내놔도. 그래서 2개를 샀습니다. 막걸리 먹고. 그럼요. 그리고 부동산에 원래 진짜 대세 상승기가 오면 물건 찾기 어렵잖아요. 만약에 상승기라고 하면은 물건이 바로바로 나가잖아. 그럴 때는 제 투자 진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부동산 살아요. 직장 안 다니면 살고 부동산을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9시에 문 여니까 9시에 이 부동산, 10시에 이 부동산, 11시에 이 부동산 이렇게 돕니다 그냥. 계속. 그 다음에 또 가? 또. 그러면 소장님이 물건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전문용어로 죽 때린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게 막 도는 열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죠. 근데 그게 안 돼 있어. 그냥 물건 가면은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갔는데 물건 없으면 없는 줄 알아. 또 하나, 금매가 아니면은 투자금을 줄여야 되잖아요. 투자금을 줄이면 또 좋은 물건이 되니까. 그러면 잔금을 또 길게 막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전세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는 입주 물량도 작고.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내가 말했잖아. 제가 아는 누나. 찜질방에서 노숙자 생활을 한 그 누나. 그 누나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없음, 잔금 10개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걸 12개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물건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6개월까지 맞춰봤는데 10개월은 진짜 네네. 그거 굉장히 설득이 필요할 것 같고. 왜냐면 사실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 그분들에게 되게 죄송하죠. 매도인이 좋으신 분들. 아우 제가 부산에 있는데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10개월 뒤에 와야 되는데 꼭 이 물건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근데 중도금 칠 여력도 안 되니까 계약금 그냥 1,000만 원 해주시고 중도금은 전세입자 받으면 그때 그 돈 드릴게요. 근데 뒤에 막 가격이 많이 올랐어. 근데 어쩌겠어요. 계약서는 이미 그렇게 적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인정해 호소했지만 그 매도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는 있겠죠. 그걸 조금 이용했다고는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어쩌겠어. 그게 또 불법은 아니잖아요. 합법적인 상황이잖아요. 서로 상호 협의하에 진행된 계약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들 쓰는 거지. 그래서 좋은 물건으로 만드는 거예요. 금매를 내가 잡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해봤다 나는. 저는 에피소드. 이런 식으로 가죠. 몇 가지 있죠. 저는 직장인 다니잖아요. 직장인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직장인들은 발품을 많이 못 가요.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럴 때는 입품, 결국 전화를 많이 거셔야 돼요. 입품. 8시에 전화를 걸고, 10시에 전화를 걸고, 12시에 전화를 걸고, 부동산에 전화하면 되잖아요. 부동산 소장이 좀 짜증내긴 하거든요. 짜증내면은 뭘 보내? 그럼 왜 맨입에 먹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내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기 때문에 전화를 자주 드린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고. 근데 전화 자주 하는 게 더 효율적인 데도 많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내가 이 아파트는 관심 대상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매일매일 오전 오후 새로운 매물인지 계속 체크해요. 그러면은 계속 단지에 아파트 매물 나온 걸 보다 보면 1층은 얼마, 기준층은 얼마, 고층은 대충 얼마인지 감이 있다고 와. 그렇죠. 1층이라도 저렴하다. 이 가격은 저렴하다는 걸 바로 알게 돼요. 자, 그럼 바로 전화하는 거지 그냥. 금매가 딱 나오는 걸 먼저 캐치한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전화하는 거지. 그래서 물어보고 사진 찍어 달라고 하고 물건 안 보고도 매수하고. 저는 직장 다니면서 40채까지 만들 때 거의 초반에는 제가 좀 집을 좀 거의 보는 편이었는데 한 10채 넘어가서부터는 그중에 90%는 집 안 보고 계약했습니다. 그냥 소장님한테 사진 찍어 달라 이렇게 하고 모든 조건은 전화로 협의해가지고 하고요.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서울 투자할 때는 강서구의 방화동에 보면 뭐 4단지 5단지 되게 많잖아요. 방화 11단지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11단지. 그 단지는 제가 매수할 때 안 갔습니다. 세입자 얼굴도 안 봤습니다.
매도할 때도 안 갔습니다. 매도하고 나서 그 아파트를 처음 봤어요. 근데 이 이야기 잠깐 하고 갈게요. 아파트는 안 보고 오는데 보통 저는 발품 가면 시간이 없는 경우 직장 다닐 때는 그냥 그 지역 눈으로 아파트만 보고 와요. 차 타고 가면서 아 상권이 이렇게 돼 있구나. 대충 98년도 아파트지만 이런 느낌이구나. 같은 98년도 아파트랑 좀 달라요. 관리 상태가. 그 정도만 보고 옵니다. 내부는 사진 찍어서 다 보고. 근데 11단지, 방화 11단지를 지나는 것 같죠, 차를 타고. 근데 안 내부는 못 봤단 말이죠. 소장님 얼굴도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전화로 매수한 거예요. 매수할 때도 소장님 얼굴 안 보고, 매도할 때도 소장님 얼굴 안 보고, 세입자 얼굴은 당연히 안 보겠죠. 매수인, 매도인 뭐 다 얼굴 안 보고. 그 다음 또 지나가면서 그 아파트를 자세히 봤죠. 내가 매도한 아파트구나. 그 어떻게 하냐면은 뭐 어차피 매수할 때는 위임장으로 하면 되고, 요즘 어차피 법무사한테 필요한 서류들 이런 것들은 우편으로 받아가지고 도장 찍어서 다시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제 인감을 좀 찝찝하지만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뭐 안 보고 뭐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인감을 보내니까. 근데 인감을 안 보낸 경우에는 그냥 필요서를 받아서 내가 도장 찍어서 다시 이렇게 도장, 내 필요한 도장이 있잖아요. 매도할 때 그것만 찍어가지고 하면은 또 매수인 도장은 알아서 찍을 거잖아요. 소장님 도장 찍고 뭐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갭을 줄이는 다른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잔금 8개월 정도 이렇게 한 경우, 그리고 주인이 다른 집으로 막 이사를 간대. 이걸 팔고. 근데 이 사람이 안 깎아주는 거야. 내가 원하는 금액으로. 그러면 사장님 금액을 이렇게 안 깎아줍니까? 그냥 여기 2년 더 사세요. 내가 매수할 테니까. 다른 집 가지 말고. 그리고 이사 가라고. 그래서 만약에 전세 가격이 그때 아마 창원이었는데 2억 8,500 처음에 프로포즈 하더라고요. 자기가 2억 8,500에 전세 살겠다.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3억 안 깎아주니까 3억 1,500에 전세 사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전세 살겠다는 금액보다 3천만 원 정도 올려가지고 투자금을 줄인 거죠. 그래서 기존에 원래 투자금 한 5천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 아파트는 한 2천만 원 정도 들겠고, 이렇게 세팅하는 방법도 있고, 합법적인 투자금을 줄인다거나 투자를 성공시키기 위한 아주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연구만 하는 거지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워요. 그런 말을 꺼내기도 미안하잖아. 그렇죠. 이런 어떤 마인드적인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좀 적극적인 어떤 삶, 적극적인 자세. 저기 뭐 돈 안 들잖아요. 거기서 노후하면 그만인 거지. 내가 진행하다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진행하다가 계약이니까 내 요구 조건이 안 통한다라고 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이건 계약이라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자세. 부동산은 투자를 할 때는 투자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인 자세. 적극적인 자세. 대구 사시라니까요. 물리고 이야기하시자니까요. 저는 오피스텔은 지금 이번에 매수를 했으니까. 그리고 좀 많이 봤었어요. 주복은 그 아파트를 보면은 원래 아파트가 당연히 먼저 오르잖아요. 오르고 나면 꼭 지역별로 주상복합이 안 오르는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오피스텔이 또 그 밑에 안 오르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오르잖아요. 여기 딱 이제 투자자가 쏠리면, 제가 말했죠. 오르는 순서는 투자자의 쏠림하고 똑같다고.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투자를 하다 보면은 울산이 되게 저평가되어 있고요. 울산은 주복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제가 투자했던 울산의 주복은 60평이 입지도 나름 괜찮은데 60평이 그때 4억 2천. 평당 1,000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평당 1,000은 기본 간다 보거든요. 지금 1,000 조금 안 되는데. 자, 이렇게 눌림목 있는 것들 투자 포인트 있으면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아파텔, 생숙 다 마찬가지예요. 이 가격 눌림목 있을 때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건데 이 가격 눌림목이 이제 올랐잖아요. 아파트는 올랐는데 이게 안 오르면 투자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게 같이 오르잖아요. 그럼 이제 투자 포인트는 아파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퐁당. 자,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그러면 각각의 투자 포인트를 물어보기 전에 일단 아파트와의 그 가격 괴리감이 되게 중요하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파텔이라는 말은 아파트 오피스텔을 섞어 놓은 거잖아요. 각 장점을 조금 따놨다고 할게요. 그리고 생숙 같은 경우에는,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하고 약간 호텔의 개념을 이렇게 섞어놨잖아요. 그러면서 요거는 위쪽은 주택법, 건축법, 예를 들면 약간 그 적용받는 법도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그럼 아파트의 장점은 뭐냐는 거죠. 아파트의 형태를 가진 오피스텔. 지금 투자 입장에서, 솔직히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가격이 저렴하지 않으면, 아파트에 비해 충분히 가격이 저렴하지 않으면 안 갑니다. 근데 그게 따라붙는 상황에서 아파트 올랐는데 오피스텔도 따라붙은 상황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취득세 밖에 장점이 있는 게 없습니다. 4.6%, 12%가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러면 생수군요. 생수는 취득세 4.6% 플러스 또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건 대출의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 분류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 90%씩 나오는데 상품들 차점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아파트와 가격 갭 차이라고 했어요. 근데 같다는 가정하에서는 하여튼 아파트랑 너무 가격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둘 다 별로라는 건데,
근데 차이가 있다면 선택을 하려면 저는 생수. 저는 차라리 생수가 나은 것 같아요. 대출이 많이 되잖아요. 돈 작게 드는 거 좋아한다니까요. 90% 대출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상품이란다. 제가 어떤 그 아파트 생수기죠. 생수 괜찮다고 한 거 조금 저도 좀 하려다가 아직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90%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는 거죠. 90%까지 대출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둘 다 하여튼 아파트보다는 별로다라는 건 맞습니다. 아파트 다시 각광받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뒷전이 되겠죠. 항상 후행이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선행을 해야 됩니다. 강남 투자하고 강북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서울 다음에 부산이고, 부산 다음에 뭐 울산이고, 이런 식이죠. 아파트 다음에 생수, 뭐 이런 아파텔, 이런 오피스텔, 뭐 이런 같은 계열이니까.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투자는 그 포인트만 알면 되거든요. 지산도 제가 얼마 전에 투자를 거의 할 뻔하다 그건 안 했는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투자의 포인트는 그냥 그겁니다. 뭐냐면은 대출 금리를 좀 낮춰주죠. 좀 저렴하게 해주는. 그리고 좀 낮다는 거. 그리고 대출을 좀 더 많이 나온다는 거. 두 가지 장점. 나머지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결국에는 가격이 저렴해야지 월세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대출 뽑고 나서. 근데 아까 방금 금리가 좀 낮고 물론 취득세도 아파트에 비해는 당연히 낮죠. 대출이 좀 더 부산 같은 경우에 그때 보니까 10% 더 나오더라고. 80%까지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지산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또 상품 찾으면 90%까지 또 은행 상품을 찾으면 90%까지 또 모르겠지만 80%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나온다는 것. 금리가 0. 몇 % 좀 더 낮더라고요.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게 포인트라고는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 근린상가의 개념이니까. 부산에 사상에 그게 있습니다. 그거 투자 포인트 한 1년 전에 나왔어요. 수익률 25%. 대출 실행해서 세팅하면 25%. 그 정도 나왔죠. 그런 물건은 좋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매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생수기라도 가치보다 금액이 낮으면 그 지역의 금액이 낮으면 그 지역의 특성이 있잖아요. 서울은 보면 아파트들이 너무 높아 가격이.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울산으로 내려가면 상대로 좀 낮고 아파트에 비해서 그런 특징적인 걸 기본 틀을 봐야 된다는 거지. 각각의 성향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맥상통하는 그 투자의 맥이 있으시네요. 딱 정확하게. 투자자인데요. 딱 그게 명확하시네요. 투자는 그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구구절절 다 아는 게 아니야. 여기엔 이 포인트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근데 옆에 상품을 보니까 옆에 아파트든 이게 더 장점이 커. 그러면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사람은 당연히 이거 먼저 가고 이렇게 가요. 투자자의 그 투자 순서를 알아야 돼요. 그럼 그 투자자들은 다 비교 분석하거든. 근데 뭐 똘똘한 한 채도 예를 들면은 뭐 강남인지 따라서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먹혔습니다. 그 지역의 메인 입지를 사면요. 이 말이 뭐냐면 제가 한때 조금 후회한 적이 있었어요. 후회라기보다는 더 쉽게 가는 방법이 이게 아닐까라고 고민한 거죠. 그게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주택을 확 산 게 아니라 네. 그냥 이 여러 채 말고 돈을 조금 모아서 좋은 거 하나 산 거와 수익률이 별 차이 안 나더라고요. 고생만 막 하는 게 아닌가? 버는 건 같고 나는 채수를 많이 늘렸다고 이렇게 했는데 한 두 채 한강 뷰가 보이는 48평짜리 하나 사고 또 30 몇 평짜리 아파트 산 그것도 누나예요. 대구 계신 누나인데 그 누나랑 수익률이 차이가 안 나는 거야. 나는 막 엄청 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지만 경험을 샀다고 했잖아요. 지나 보니까 네. 그랬는데 그때는 똘똘한 한 채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똘똘한 한 채로 가려고 하면 약간 서울 아파트 가격도 평당 4천이거든요. 조금의 상승이 이제 좀 제한된다는 거죠. 상당히 좀 닫혀있는. 네, 예전처럼 뭐 18억이 40억 뭐 예를 들면 이런 개념까지는 가기는 그럼 40억이 가려고 하면은 한 70억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수익률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80억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는 좀 쉽지 않다고 보죠. 그리고 제가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이거는 똘똘한 한 채 또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거 마무리 짓고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똘똘한 한 채 그거 말고 다주택자의 길을 가는 게 더 나아요. 무조건 다주택자의 길이 1주택보다 낫습니다. 경험도 살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수익도 더 커요. 근데 지금은 규제 때문에 다주택의 길로 들어설 수가 없잖아요. 1억 미만을 너무 막 쓸어 담기에는 되게 피곤합니다, 삶이. 수리도 많이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저가 아파트일수록 그 세입자의 성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사실 그런 게 좀 있어요. 아무래도 어떤 직업도 조금 더 안 좋을 확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세입자 관리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아까 신축, 준신축으로 다주택의 길로 들어서는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똘똘한 것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근데 만약에 취득세 중과가 좀 풀렸다, 종부세가 또 좀 풀렸다라고 하면 완화되었다라고 하면은 다주택자의 길이 훨씬 수익률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딱 생각난 건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009년도에 가격이 있잖아요. 평당 1,600인가 그랬습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돼요. 4천만 원. 상당히 이제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때 부산이 평당 500만 원, 대구가 평당 4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서울이 지금 3배 올랐거든요, 거의. 부산도 지금 3배 올랐습니다. 울산도 3배예요. 대구도 3배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오르는 비율은 부동산 지인에 가서 찾아보세요. 딱 그렇게 나와요. 비슷하게 올라요. 3배씩. 그리고 또 하나, 역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서울 아파트 가격의 3분의 1이 부산 아파트 가격이에요. 그런 어떤 비율을 그대로 맞추면서 올라갑니다. 야, 희한하다. 네네. 부동산 지인에 가서 딱 계산해 보세요. 사이트 있죠? 아실에 가서 하든 연도별 평당가 딱 보고 딱 계산해 보세요. 근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아주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 게 비율로 오르니까 5억짜리가 10억 되는 거와 1억짜리가 2억 되는 거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비율은 똑같은 비율로 올라도 사실 오른 금액의 차이는 상당히 고가 아파트들이 높으니까 서울이 엄청 비싸 보이는 겁니다. 비율은 같습니다. 제가 원래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데이터 보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다가 데이터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현장 위주로 돌리죠. 이제는 뭐 시계열이든 차트 슬쩍만 봐도 바로 딱 눈에 들어오죠. 예전에 워낙 많이 보니까. 데이터를 마스터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냥 계속 보면 됩니다. 그리고 검증 작업이 필요해요. 데이터는 이론이잖아요. 그게 내가 실제로 해보면서 데이터 이런 부분은 맞네. 이런 부분은 안 맞네. 그래서 안 보는 부분이 생겨요. 전 4분면 이런 거 안 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지역에 아파트 가격 차이 다 계산해 봤어요. 안 맞아요. 저는 차트 많이 안 봅니다. 몇 가지만 봅니다. 그걸로 다 판단하죠. 어차피 근데 현장의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는 차트의 입주 물량이라든지 전세가율도 차트 안 보죠. 왜냐면 그 지역 딱 찍어보면 아니까.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차트는 거의 안 보게 돼요. 그냥 차트가 촉으로 들어옵니다. 느낌.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감으로. 그냥 그게 감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판단을 막 예전에는 차트를 보니까 입주 물량을 보고 이렇게 해서 결론은 좋다 안 좋다 10분이 걸렸다고 하면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현장만 딱 보더라도 차트 안 봐도 이건 된다 안 된다. 원래 타고난 촉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 투자에 좀 재능이 있는 분들. 그 사람 이상하게 판단만 하면 딱 맞아. 촉이 있어. 근데 대부분 아니잖아요. 근데 촉도 후천적으로 길러집니다. 잘 안 맞아? 잘 안 맞아? 매도가 사실 더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매수도 어렵지만은 매도도 어렵거든요. 네네. 어떤 기준일 때 이 정도는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네네. 수익화 해야 되겠다, 이걸 어떻게 좀 기준을 잡으세요? 이것도 물건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투자를 오래 하면서 느꼈던 걸 말씀드릴게요. 네. 결론을 듣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고의 매도 타이밍은요, 그냥 장기 보유입니다. 팔지 마라? 팔지 마라. 그게 아주 좋은 매도 타이밍인 거야. 뒤에 파니까. 그렇게 하나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설명하고 갈게요. 왜냐면은 예전에 제가 처음에 투자할 때 투자 많이 한 누나들, 제가 누나 부르지만 60대 분도 계셨어요. 제가 한때 친했던 분들. 사실 저희 어머니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근데 누나 하면서 누나가 아들 같으니까 레몬 차 타주고 오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막 레몬, 꿀 같은 거 막 이런 저한테 주고 이랬어요. 저 밖에서 만나면. 여튼 친하게 지낸 누나가 있었는데 상당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네. 투자 경험이 되게 길었거든요. 어르신이네. 네네. 그분이 아파트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많이 들으셨죠. 네. 난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투자금 다시 마련하려고 하면 팔아야 다른 걸 사지. 네. 연애 모으는 돈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랬던데 지나 보니까 매도의 타이밍보다 실제로 매수의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강남 도곡렉스를 딱 기억나는 2013년도였나? 도곡렉스 84평형 거의 1억 4, 5천에 투자금 딱 들 때 있었거든요. 도곡렉스 1억 5천만 원에 투자가 됐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그 타이밍은 다시는 안 와요. 여러분 올랐을 때 매도 타이밍은 계속 와. 매수 타이밍은 정말 귀하게 한 번씩 옵니다. 사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근데 매도 타이밍을 물었으니까 이렇게 잘 사면 이런 물건을 파는 게 아니야. 언제 파냐? 이걸 팔고 더 좋은 걸 살 수 있을 때. 그 돈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을 때. 또는 이거를 팔고 상급지는 없어. 투자할 때가. 그러면 이걸 팔고 똑같은 걸 한 개 반을 살 수 있을 때. 2개까지는 못 사더라도 2개 사면 더 좋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럴 때 매도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이제 오른 물건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합산가세니까 적당하게 이제 최고 세율이잖아요. 양도세가 더 이상 올라도 반은 세금이니까 적당하게 일부 좀 파는 거죠. 그래서 잘 사고 쭉 보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초보분들은 투자금이 없기 때문에 사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된다. 그러면 그냥 2년, 4년 돌아올 때 다른 걸 사야 되니까 적당하게 오른 것들은 파는 거죠. 우문현답이네요. 우문현답. 네네. 아파트는 파는 게 아닌 걸로. 마린부인님께서는 매가는 높지만 갭이 적은 것과 매가가 낮지만 갭은 큰 것, 어떤 걸 선택하시나요? 당연히 매가가 높은데 갭이 작은 물건이 좋은 거죠. 매가가 높다는 것은 입지가 더 우수하고 더 좋은 상품이라는 거잖아요. 더 좋은 상품이 갭이 붙어 있다는 것은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더 저가라는 것은 더 안 좋은 상품.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바로 이해되시죠? 지금도 그냥 다주택으로 가는 거 추천이신가요? 아니면 법인 투자를 추천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1주택이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상황 따라 다르죠. 1주택이 많이 올라서 비과세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으셔야 되고요. 다주택으로 가려고 하면은 내 사는 집 비과세는 사실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집이 열채다. 언제 다 팔아요? 저는 제 사는 집 비과세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집으로 더 옮겨가려고 하면은 그냥 월세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양도소득세가 너무 크게 나오니까. 자, 그래서 내가 다주택자의 길로 들어서야 되는 1주택자는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받고 그 아파트를 다시 사야 돼요. 옆동을 다시 사더라도 거래가를 높여놔야 됩니다. 이제 비과세는 물 건너가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명심하시고 다주택자의 길로 가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저는 과감히 가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투자는요. 돈을 벌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돈과 그리고 경험을 같이 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처음에 투자할 때 돈도 많이 없었는데 서울 하나 살 수 있어. 서울 한 2개 정도 살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그때 당시 막 모아가지고 투자금을.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어요? 거래 경험 2건인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의 길로 들어서는 게 예를 들면 1억 미만을 막 5채 사보잖아요? 좀 물릴 수도 있어. 예를 들면 하다 보면 내가 실력이 안 되면 괜찮지 않은 물건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저와 같은 실력으로 올라오지 못한 분들은 좀 물릴 수가 있죠. 선택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좀 물리더라도 뭐 어때? 배웠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고 물리시라니까요. 전국을 돌아다니며 투자를 하다 보면은 지역마다 좀 특성이 있어요. 사람들의 지방색. 특성. 네, 지방색. 네. 좀 다릅니까? 투자할 때 좀 다른 점. 네. 소장님의 어떤 성향 이런 것. 네. 제가 다녀보니까 어떻게 달라? 확실히 좀 달라요. 일단 수도권역, 서울권역이라고 할게요. 서울권역은 그래도 투자자 마인드가 소장님들이 돼 있어요. 투자자, 외부 사람이라고 당연히 좀 배척하지도 않고. 그리고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한다, 뭐 갭이 작으면 좋다, 이런 상황들 잘 알아, 이제. 상승기를 쭉 거치면서. 그냥 수도권답다, 서울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사람 성향이 인구가 더 많은 도시일수록, 예를 들면 대구보다는 부산보다는 서울, 이런 식으로 좀 더 선진국화되어 있습니다. 조금 시민의식도 더 있고, 대신에 인간미는 약간 떨어지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건 원래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자, 근데 약간 그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선진국일수록. 약간 그런 게 있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지만 약간 지방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완전히 달라, 완전히 그래서 달라. 인천은 그냥 당연히 지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인천 분들 괜찮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인천에서 대학교 나오고 인천에서 살았습니다. 공감합니다. 자취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는 직주 근접이 서울과 좀 유사하면은 서울권역. 아니면 그냥 인천권역이랑 비슷해. 자, 그런 어떤 성향이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 사람들 앞에서 싫은 소리를 잘 안 해요. 정말 잘 안 합니다. 말도 느리고. 근데 돌아서면 엄청 궁시렁궁시렁거리더라. 뒷담화 엄청 까더라, 그 사람들. 대전 분들. 근데 뒷담화를 막 이렇게 하다가 다시 만나잖아요? 그럼 웃으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표시 안 내고. 대전 분이라고 하셨죠?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 제욕 엄청 할 겁니다. 집에 가서. 거울 보고. 그러니까 100% 보장합니다. 왜 이렇게 공감되지? 진짜요? 예, 공감해요. 네. 그런 스타일이고, 광주로 갈까요? 광주 분들은 좀 배타적인 건 맞아요. 광주 투자를 가면 상당히 배타적인 게 당연히 맞고, 조금 폐쇄적인 부분도 좀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상도지만 그 전라도 분들하고 친해요. 저는 그 군대 다닐 때도 전라도 분들하고 상당히 친하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장점은 뭐냐면 좀 친해지면 또 우호적으로 좀 하는 이런 성향이 있고, 그리고 경상권역으로 올게요. 경상권역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쓰레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 쓰레기라기보다는 그냥 좀 화끈하죠. 화끈하고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참견도 많이 합니다. 참견? 오지랖?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왜 옷을 이 색깔로 입었어? 이런 식으로. 시원시원하게 이야기하니까 자신의 생각을 과감 없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신 뒤끝은 당연히 없고. 그래도 부산 분들도 뒤로 돌아서면은, 앞에서도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뒤에서도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돌아서도 걔 이상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원하게 뒤에서도 네네. 시원하게. 대신 이제 만나면 대전 분들하고는 다르게 자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싫어하는 표시를 내죠.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작아요. 뒤끝 없이 이야기하니까 많이 풀리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구, 울산, 부산을 놓고 보면은 또 달라요? 아까 또 달라요? 조금 더 큰 도시로 올라올수록 조금 더 세련미가 있죠. 조금 더 개인주의적이고. 부산하고 대구 놓고 보면은 부산이 조금 더 개인주의적입니다. 또 대구랑 좀 다릅니다. 그런 게 약간 있어요. 제가 느꼈던 거는 그 정도? 사람마다 지방색이 확실히 있습니다.
여기 대전인데 저도 대전이에요. 네네.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진짜요? 제가 20년 살았다니까. 초중고 나왔고 거기서 대전 잘 알죠. 경상도 화끈하고 급해서 대전에서 손해 많이 봅니다. 초보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 일단 가계약금 들어가기 전에 모든 걸 다 해결하세요. 자, 뭐냐면은 일단 가계약금이 안 들어가면 계약이 안 된 거잖아요. 소장님은 내 말을 잘 들어줍니다. 매도인과도 협상이 가능해요. 가계약금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어떤 걸 협상해야 되냐? 뭐 잔금 기간, 계약금을 좀 작게 한다든지 중도금 없는 것으로 한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복비를 좀 깎아달라. 그럼 예를 들면은 아파트 가격 2천만 원 깎으면 살게요. 디스카운트 2천만 원. 근데 매도인이 안 해줘. 근데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안 해. 좀 더 깎아보시라고. 적극적으로 안 하잖아요. 그럼 소장님 너무 적극적으로 안 한다. 그러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복비가 300만 원이라 할게요. 400만 원이라 할게요. 400만 원이야? 그러면 소장님 못 깎았으니까 복비 그냥 200에 해주세요. 반. 소장님 복비를 깎아버리는 거지. 소장님은 계약이 안 되면은 200도 못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 수 있겠죠. 그럼 모든 협상은 가계약금 들어가기 전에 문서로 남겨야 됩니다. 중도금 없는 것으로 한다. 왜냐면 가계약금 들어갔어요. 딱 들어왔는데 주인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가계약금 주세요 이래요. 가계약금 달라는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지금 하잖아요. 그럼 계약 파기할래. 중도금 안 주면 계약 파기할래. 매도인이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충분히 괜찮은 가격에 샀다. 그럼 중도금 줘야 되잖아.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문서로 다 남겨놓으면은 메시지라든지 모든 사항. 저는 예를 들면은 이거 소장님 2년 뒤에 돌리다가 전세 다시 놓을 때 전세 계약서 쓰는 거는 공짜로 해주세요. 저는 무조건. 그런 것도 다 이야기합니다. 세입자가 갈리더라 바뀌더라 내가 사주잖아요. 소장님 물건. 그런 걸 모든 걸 가계약금 들어가기 전에 다 협상하고 문구로 다 남겨놔야 돼. 뒤에 가면 소장님 다른 소리 하거든. 가계약금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초보자분들에게는 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생각만 하지 마라. 이건 약간 기술적인 걸 떠나서 너무 생각만 하지 마라. 생각만 하지 마라. 뭐냐면은 법인으로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손해보면 뭐 어떨까? 예를 들면은 사실 1억 미만도 지금 1억 미만 쪽으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투자 좀 하시는 분도 많다고 하니까 지금 1억 미만이 그냥 취득세 중과 회피용이 아니라 오를 때가 된 거예요. 비싼 애들 올랐잖아. 사실 2억대, 1억대가 올라야 될 타이밍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 중에 원래 2억대 오르고 1억대로 가야 되는데 취득세 중과 회피 목적으로 1억대에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1억 오르면 그 다음에 2억 오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앞서 매수했던 분들 1억대 공시가격 1억 이하 투자한 사람 다 올라 있잖아요. 사실 금액이. 나중에 팔 때 1억짜리는 잘 안 팔립니다. 쉽게.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다 올라 있잖아. 오른 곳에서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사는 측면도 있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주저주저하죠. 꼭 수익 말고 경험을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주저하지 마라. 초보분들이라니까. 초보분들 너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무주택자분들 집 사요 말아요. 지금 뭐 고민이 많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유유 지금이라도 연끌 해야 될까요?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무주택자분들을 위한 조언. 사실 제가 무주택자분들 보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저는 이렇게 오르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왜 투자를 했냐면 오르는 게 보이는데 이렇게 오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르는 게 보이는데 동참을 안 하면 나만 또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현재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가 된 겁니다. 저는 그래도 조금 동참했으니까 좀 낫죠? 괜찮죠? 무주택자 분들 중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걸 뻔히 보면서 안 하신 분들은 그건 자기 잘못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자본주의 시장에서 재테크를 모르는 것은 생존을 포기한 거라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이게 더 중요해집니다. 재테크는. 화폐 가치가 그냥 떨어지는 시기가 한동안 쭉 지속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근데 좋다 그거죠. 근데 그냥 내가 사회 초년생 아무것도 모르고 대학교 졸업했어요. 대학생이 무슨 재테크를 알겠습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은 그냥 사회 나와보니까 눈 뜨니까 이건 너무 옳은 거지. 아파트를 살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렇게 모으기도 어렵고. 그래서 일정 부분 안정화돼야 된다고 난 생각하면서 조언을 할게요. 일단 1번 아파트를 당연히 사시는 게 좋죠. 근데 내가 서울에 사는데 서울 아파트를 어떻게 사? 가격대가 사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해법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근데 그냥 제가 현실적인 조언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살아보니까 서울에 살다가 지방 나중에 살아도 돼. 어차피 노후 대비용이잖아요. 전세를 쭉 가시든 월세를 사시든 서울에 거주해야 된다면 매수는 안 되니까 그렇게 사시고 돈을 좀 모아서 지방에 살만한 데라도 매수를 해놓으면 내가 나중에 노년에 서울 안 살고 그냥 대전 살면 돼요. 부산 살면 되고 대구 살면 돼요. 다 살만해요. 제가 발품 다 다녀보니까. 약간 문화 혜택만 좀 의료 혜택 부분에 약간 조금 더 지방이 좀 약한 감이 있지 않아도 물가도 저렴하고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 차라리 어쩔 수 없잖아. 서울을 못 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식으로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계속 무주택 가는 거지. 계속 50, 60 청약 결국엔 당첨될 겁니다.
가점이라든지. 어쩔 수 없잖아. 못 사는데 어떡해. 수도권 쪽은 그래요. 지방 쪽은 제가 예력되시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라고 말씀드리고요. 서울 아파트 가격은 너무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그리고 노후 대비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주택은 사셔야 되고, 근데 제가 아예 젊은 분들에게 절대 아파트를 요즘 그냥 아파트 사는 것 자체를 포기한 세대들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방에 아파트를 사든 어떻게든 주택은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지금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현물의 가치는 올라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금이라고 생각하면 돼. 같은 현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에 집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피곤하다. 그래서 요새 그 젊은이들 뉴스 기사도 있습니다. 집은 너무 비싸니까 이제 엄두도 안 나니까 네. 에라디아 그냥 벤츠를 다 카푸어로 그냥 질러버리고 약간 이런. 그럼 저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불행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절대 반대죠. 나중에 뭐 주택 연금 이렇게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로 노후 대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차라리 서울이라고 하면 지방이라도 사놔. 그러면 내가 지방에 내려가 살 수 있는 집이라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고민하는 1주택자 더 할까 말까 이제 고민하는 1주택자는 저는 상당히 멍청한 짓이다. 멍청한 짓이다.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 그냥 무주택으로, 1주택으로 가겠다. 그럼 일시적 1가구 2주택. 갈아타기로 해가지고 한 채 더 사든지, 실행을 하든지, 아니면 나는 그냥 포기하고 다주택자의 길로 어떻게든 가보겠다. 그냥 어쨌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실행할 때다. 1주택자는 갈아타기 수요든, 다주택자의 길로 가든 무조건 그냥 실행해야 될 때다. 이렇게 그냥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다주택자이시잖아요. 네네. 하락에 대한 걱정 이런 건 없어요? 뭐 갑자기 막 뭐 외부 충격에 의해서 서브프라임이라든지 뭐 헝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리스크 대비 이야기 잠깐. 네. 리스크 대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목에 대한 분산 투자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아파트, 토지, 상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상가주택이에요. 땅을 가진 상가예요. 구분 상가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조금 저평가되어 있어요. 강남 같은 경우에도 강남역에서 아주 멀지 않은 곳에 40억 미만으로 몇 평이더라? 한 60평인가? 살 수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일명 꼬마 빌딩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 식이죠. 자, 그리고 그런데 이거 하나 생각해 볼게.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한 13평 정도 돼요. 13평에서 한 15평 사이 정도? 근데 13평이라고 할게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얼마입니까? 35억이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강남 쪽에. 36억이라고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근데 13평이야. 아파트의 대지 지분요. 34평짜리, 전용 84짜리. 그러면 평당 거의 3억입니다. 거의 3억이 근접해요. 아파트의 그 토지 가격이 3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상가주택 이렇게 보면 평당 1억이래. 1억 안 되고 강남 쪽에서도 한 5천, 6천 이렇게 되는 물건들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본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부산에 이라고 물건 괜찮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들.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이가? 순간 제가 좀 좋다, 좋습니다. 그래서 평당가로 따지면 저렴하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분산 투자.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까 알고 보면 땅을 가진 상가주택이 의외로 저렴하고,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원룸이 또 저렴해요. 의외로 원룸이 저렴합니다. 원룸 수요가 상당히 낮아서 원룸은 그냥 월세 수익률로만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땅덩어리 상가주택이든 원룸이든 땅을 가진 어떤 물건들 막 하다 보면 평당가가 원룸이 저렴합니다. 차라리. 모텔도 일부 저렴한 부분도 있고 리모델링 비용이 막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막 토지 가격만 받고 막 이런 경우 있는데, 근데 이렇게 분산 투자가 있는데 제가 조금 더 분산 투자에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어떻게 분산 투자를 했냐면, 분산 투자죠.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한 거예요. 저는 광역시별로는 아파트 다 들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사는 거죠. 시차를 두고. 그럼요. 전국이 일시적으로 내리진 않아요. 결국에는 많이 올랐던 애들은 내리고, 대구가 지금 어떤 위기가 온다고 해서 엄청 내리지 않습니다. 절대 가격이 지금 전세가율도 70%대, 80%대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 내릴 것도 별로 없어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돌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는데 이걸 사잖아요. 결국 내 선택이 옳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 공부만 조금만 하시면 부동산 투자는 거의 다 성공합니다. 이건 읽기가 좀 어려워요. 돌아가면서 지역을 특히나 사게 되면, 샀어. 예를 들면 대구를 샀어. 올라 있지 않습니까? 보고 옆에 걸 삽니다. 다시. 하나하나씩. 그러면 내리잖아요. 대외 환경이라든지 내리게 되면 지금 샀던 것은 좀 손해볼 수 있겠죠. 앞에 건 다 올라 있잖아요. 올랐던 가격에서 좀 빠지기 때문에 결국 평균을 내면은 견뎌갈 수 있다. 수익이 난다. 그리고 위기가 오면 아파트를 매수를 안 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또 올라요. 그렇잖아요. 위기가 왔었을 때는. 그러면 전세금으로 버텨갈 수, 오른 금액으로 매매 가격이 내리더라도 버텨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저는 분산 투자, 신축, 준신축 위주로 투자하면서 요즘은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아파트가 있으면 재밌겠다. 어디 가기만 해도. 저는 100만
인구 80만 이상, 80만 이하 도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건을 거의 안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80만 이상 도시는 거의 한 채씩 다 가지고 있죠. 광역시는 물론 다 있고 인천, 경기도, 서울이 없습니다. 다 팔아버렸어. 서울도 있으셨잖아요. 다 팔았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고 이제 저희 다주택자분들을 위한 조언 더 살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미 버린 몸. 뭘 고민합니까? 더 버리든지 덜 버리든지 차이 있잖아요. 이미 버린 몸이. 이미 베렸지. 네네. 이미 적폐 딱지 붙었고. 네. 네. 근데 이제 물건이 좀 너무 많은 경우에 종부세라든지 이런 쪽에 좀 리스크도 있고 지금 가격들이 좀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 올라 있는데 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정말 수익 났던 것을 다 세금으로 개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 투자하는 것은 그냥 단타 위주로. 그래서 1억 미만 단타가 당연히 유행한 거지만 단타 위주로 하고 매수 물건을 덩치를 계속 키우는 거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조금 지켜보고 하자 이런 입장이고 이제는 내가 아파트로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상가, 토지 이쪽으로 당연히 좀 넘어가야 될 시점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가 분위기 좋습니다. 상가 금매 다 팔리고 그 코로나 때문에 나왔던 금매 다 팔리고 가격대 수익률 괜찮은 거라든지 입지 괜찮은 거 지금 제법 많이 팔려 나오고 있어요. 상가 하시는 분들 여쭤보면은 최근이 분위기 가장 좋대요. 금리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 괜찮은가 본데요. 네네. 분위기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데 사람들이 투자 방법이 상당히 다양해요. 예를 들면 제가 글을 적어왔습니다. 좀 재밌게. 재미없으면 어떻게 하지? 일단 근데 말해볼게요. 네. 몰빵 투자하시는 분. 몰빵 있죠. 그냥 돈 있으면 한 번에 쭈르륵 네. 돈 생기면 쭈르륵 하고 그냥 손 놓는 분. 그리고 뭐 안 팔아 투자자. 한번 샀다 하면 안 파는 사람들 생각보다 제법 있습니다. 모으는 사람들. 그냥 막 모아놓고 나중에 수익금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전세금 오른 걸로 이렇게 수익 그 투자금을 다시 만들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순위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금을 뽑는다든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진짜 단타만 하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단타 투자법.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동량 투자. 귀동량. 자기는 분석 기술도 없어. 아파트 제대로 찾지도 못해. 어디를 가면서 누가 무슨 이야기 했대? 주워 듣고 그래? 이러면서 그냥 기로만 투자하는 분도 사실 많습니다. 의외로. 카페라든지 밴드라든지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오는 곳을 막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 투자 아니면 뭐 바로고 투자라고 제가 이름을 정했는데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들리면 가는 거예요. 근데 현장 다니다 보면은 딱 이게 알게 되는 게 있거든요. 분위기가 예를 들면 물건이 하나가 괜찮은 것 같은데 세 팀이 보러 오는 거야. 그럼 감이 오잖아요. 지금 이 분위기에 소장님이 지금 막 바쁘고 그래서 현장만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투자법은 개인마다 저마다 다릅니다. 스타일에 따라서. 근데 투자를 잘하려고 하면은 자기에게 맞는 투자가 뭔지 이 방법 중에 선택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뭐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이제 60대 배움에 대한 재미는 당연히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데이터 막 끙끙거리면서 막 봅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데이터에 상당한 경지에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분은 내가 수익을 좀 더 내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 그냥 기동량 투자가 나아요. 쏘깃한데? 귀동량 투자. 네네. 제일 좋은 것 같아. 대구라니까. 뭐 기동량 투자. 아니면 나는 현장 많이 가고 싶지만 데이터 보는 게 좋다. 그러면은 데이터 보면서 약간 데이터 효과. 저처럼 발품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니면서 했던 것처럼 발품을 좀 줄이고 전화품으로 이렇게 많이 매수한다든지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그 스타일을 특화시키십시오. 특화시키세요. 그게 투자를 자기만의 인사이트가 그럼 생겨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생기는 거지. 저는 투자를 하기에 앞서 나를 좀 돌아봐라.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라. 그리고 편법, 불법보다는 아까 제가 뭐 잔금을 10개월 길게 막 한다든지 매도인이 전세로 다시 이렇게 살게끔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디 물건이 괜찮았어. 가계약금이 들어왔어요. 300. 그럼 저는 막 찾습니다. 이 거래 성사시킨 부동산에. 아니면 어떻게든 매도자 집에 찾아가요. 툭툭툭. 가계약금 들어왔습니까? 300요. 제가 400 딱 주면서, 600 주면서 배액 배상 하시라고. 내가 배액 배상 해줘도 이 물건이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럼 배액 배상하고 좀 더 드리는 거지. 그렇게 물건을 뺏어오기도 합니다. 이건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좀 깊게 하고 조금 더 간절하게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물건 보고 왔는데 없던데요? 이런 말 좀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야, 어떻게 그런 유연한 사고가 가능할까? 되게 센스가 좀 있네요. 약간 타고난 건가? 노력에 원래 의해서. 얼굴이 못생기면은 다른 쪽으로 개그라든지 신하균. 그런 약간 신하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네. 다음에 또 뭐 제가 부산 내려갈 일 있으면은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 가서 제가 아까 진로 미국 사이트 ZILOW 진로 근데 부산엔 진로 소주가 있거든요. 진로 소주와 맛있는 회로 불행이님에게 보답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